제1부 건국의 진실 보수의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이 그렇게도 당연하게 들리는 지금, 당시 이 문장을 만든 사람들의 심정을 상상해 보셨나요? 단 한 줄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가 응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 바로 보수의 가치입니다. 자유, 책임, 질서, 공동체. 보수는 혼란 속에서 길을 찾는 이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을 공부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법을 공부하며 가장 많이 접한 단어는 근거였습니다. 논리의 근거, 법의 근거, 국가의 근거.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 헌법의 출발점은 어디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제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보수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수는 이 나라의 탄생을 지탱해온 철학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뿌리 깊은 줄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건국 속에서 형성된 보수적 가치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역사적 그리고 법적 사실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한민국의 시작을 1945년 광복이나 1919년 임시정부로 환원시키곤 합니다. 물론 이 시기들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개념은 단순히 민족적 정체성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학적으로 국제정치학적으로 국가의 요건은 국민 영토 주권을 가진 실효적 통치체입니다. 이 요건을 최초로 갖춘 시점은 1948년 8월 15일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유엔 총회 결의 제112호에 따라 한반도 남쪽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시행했습니다. 유엔 감시 하에 진행된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를 국제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합법 절차였고, 이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제195호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결정의 중심엔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린스턴 박사 출신의 국제정치학자였고 한때는 윌슨 대통령과도 교류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소련은 38선 이북의 공산정권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남쪽마저 좌익 세력이 장악할 경우 한반도 전체가 스탈린 체제로 흡수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그 흐름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유진영의 길을 선택했고 반탁, 반공, 자주정부 수립이라는 노선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봉암의 중도 노선이나 김구의 남북 협상론과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정립되는 토대를 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선택이 이념적 선택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보수주의의 현실 인식과 책임 철학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현실을 직시하고 선택하는 국가였고, 보수주의는 그 현실 속에서 질서, 법치, 자유,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국가를 세우려 했습니다. 제헌헌법 1조 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법학적으로 민주공화국은 군주가 아닌 국민이 주권을 갖는 구조이며, 이는 다시 자유로운 선거, 사유재산권 보장, 법 앞에 평등,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로 이어지는 헌법적 가치체계입니다. 이 체계를 도입한 것이 바로 건국 보수의 철학이었습니다. 당시 좌파는 토지개혁을 통한 무상몰수, 중앙집권적 통제경제, 일당체제 등을 주장했고, 북한은 곧바로 김일성을 중심으로 소련식 계획 경제와 주체이념 국가로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으로 자유를 택했습니다. 1948년 건국이 보수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은 지켜냄의 역사였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은 국토의 90%를 잃었습니다.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됐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 국군의 재정비,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자유를 지켰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민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자유와 전체주의 간의 실전 전쟁이었고, 보수가 선택한 자유의 길이 전 세계의 힘으로 정당화되었던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법전 속 조문으로만 보던 국가라는 단어가 그토록 피와 땀과 철학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출발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1948년 건국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이승만의 결단을 삭제하려 하며 보수를 단지 기득권의 프레임으로 묶으려 합니다. 그러나 국가란 기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대한민국이 1948년 유엔이 승인한 합법적 절차로 자유와 주권, 시장경제를 택하며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보수를 선택했습니다. 보수는 단지 반공이나 안보만이 아닙니다. 보수는 국가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와 원리, 즉 현실적 자유주의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진보는 이상으로 답합니다. 하지만 보수는 결과로 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그 자체가 바로 보수가 만든 결과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지켜낸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게 바로 보수의 본질입니다. 현실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자유를 지켜낸 사람들. 저는 이제 그 지킴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보수는 대한민국의 시작이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뿌리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는 단순한 개발 독재가 아닌 보수주의의 실천이었는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2부 산업화의 기적 박정희와 경제 보수의 눈부신 도전. 지난 1부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단지 해방의 산물이 아니라 철저한 자유주의 선택의 결과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자유의 기반 위에 무엇을 쌓아 올렸는지 다시 말해 보수가 현실을 어떻게 바꿨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 전쟁 직후 1인당 GDP가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당시 국민 절반 이상이 절대 빈곤 상태였고 쌀이 부족해 보리밥을 섞어 먹었고 미국 원조에 의존해 연명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0에서 30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설명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중심에 있던 인물, 박정희. 그는 단순한 개발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보수주의의 실천자였고 그가 이끈 산업화는 보수의 현실 철학이 경제 정책으로 구현된 사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습니다. 정당성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가 보여준 통치는 명백한 결과의 역사였습니다. 그가 세운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건 감성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보수는 언제나 이상보다는 실용을 중시합니다. 공허한 평등보다 실질적인 성장.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경제 자립과 안보 독립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그는 공산권과 싸우기 위해선 총이 아니라 철강과 전기, 도로와 수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당시 야당과 지식인, 언론 모두 반대했습니다. 누가 차를 타고 다니냐? 저 돈으로 쌀을 사는 게 낫다. 그러나 박정희는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산업 흐름의 대동맥입니다. 1970년 개통 당시 하루 통행량은 9,000대, 지금은 40만 대에 달합니다. 그 다음은 포항제철, 오늘날의 포스코입니다. 이 사업도 외국 전문가들은 전부 반대했습니다. 한국은 철광석도 석탄도 없다. 너희 나라는 못한다. 박정희는 IMF, 세계은행, 미국까지 설득해 독일과 일본이 기술과 자본을 끌어와 마침내 1973년 제1고로 화입에 성공합니다. 이후 포스코는 단일 기업으로는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자동차 조선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단지 독재 권력의 산물이 아니라 보수주의적 전략과 장기 계획의 산물이었다는 점입니다. 보수는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시합니다. 박정희는 방향을 알았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5개년 계획, 외자, 유치법, 무역촉진법, 기술진 보호법 등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산업법 체계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 보호와 자본시장 육성에도 주력했습니다. 1972년 중소기업 근대화 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자금 지원 제도를 만들었고 증권거래소법을 개정하여 국내 자본 형성을 위한 증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매우 인상 깊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추진한 대부분의 정책에는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법률과 조례, 조세제도 개혁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은 단지 건설과 외자, 유치만이 아니라 제도와 질서의 개편, 즉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실천이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단지 마을 정비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얕게 본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보수의 핵심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전국적 시민교육 프로젝트였습니다. 박정희는 국민 전체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국가는 만들어졌다.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의 핵심입니다. 국가는 기회를 만들고 국민은 책임을 진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말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처럼 수천만의 손과 발, 노력과 제도, 인프라와 헌신이 모여야 가능한 것이라는 걸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시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탄압이 있었고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대에서 배우는 것처럼 국가의 정당성은 단지 과정의 순결성만이 아니라 결과의 책임성과 실질성도 포함됩니다. 만약 박정희의 통치가 실패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유체제를 지키기 위해 부국 강병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분명히 현실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수는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보수는 성장, 자립, 책임, 예측 가능한 법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법대를 다니며 수많은 비판적 사고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비판 위에 실천적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를 지킬 실력과 의지를 길러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보수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산업화는 박정희 대통령 혼자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온 국민이 보수를 실천한 시대였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향수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교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저는 다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수는 대한민국의 시작이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뿌리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박정희 시대 이후 보수가 왜 대중의 신뢰를 잃고 몰락하게 되었는지, 진보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정서를 장악했는지를 역사적 사례, 철학적 배경, 그리고 오늘의 청년의 현실 문제와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3부 왜 우리는 무너졌는가? 보수의 침묵과 진보의 포장술. 지난 시간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산업화의 기적, 그리고 그 바탕이 된 보수주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일으켜 세운 건 공장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책임이라는 이름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현실을 바꾸고 나라를 일으켰던 보수는 왜 지금 이토록 초라해졌을까요? 왜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보수는 욕설처럼 쓰이고 기득권의 대명사처럼 여겨질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저는 역사와 법, 경제, 그리고 청년의 현실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수는 무너진 게 아닙니다. 침묵했기 때문에 잊힌 것입니다. 그 빈틈을 진보는 정교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감정으로, 논리가 아니라 서사로, 현실이 아니라 환상으로. 보수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업화의 성과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시장 경제의 질서를 설명하지 않았고 법치주의의 이유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국방의 필요성도, 성장의 원리도, 복지의 한계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 기득권만 유지하고 말하지 않으며 책임도 놓쳤습니다. 그 사이 진보는 피해자 서사로 정치를 바꿨습니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 세력은 단순한 권위주의 반대 세력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교육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정서의 정당으로 변모했습니다. 진보는 대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억울하다. 당신은 소외받고 있다. 그건 구조 탓이다. 우리는 당신 편이다. 그리고 청년들은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취업은 안 되고 전세는 없고 세금은 늘고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진보는 감정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말들이 현실을 바꾸었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은 국가의 부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은 2년 사이 30% 이상 인상됐지만 그 결과 자영업은 몰락했고 청년 아르바이트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대의 체감 실업률은 25%를 넘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어땠습니까?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LNG 수입은 급증했고 전기요금은 치솟았습니다. 한전은 2022년 단일해에 3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젠더 갈등, 페미니즘 중심의 정책은 사회를 갈라놓았습니다. 평등을 말했지만 결과는 불신과 혐오, 그리고 남녀 모두가 상대를 적대하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 프레임은 연대를 낳지 않았고 전선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은 또 어떻습니까? 정권은 집값 잡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2억을 넘어섰고 전세자금 대출은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 모든 시기의 책임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실패가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진보는 감정을 동원할 수는 있었지만 책임을 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정의는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면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자주 고민합니다. 그런데 점점 깨닫습니다. 정의는 말이 아니라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시스템은 자유와 책임, 질서와 실력, 자율과 경쟁이 조화를 이룰 때 작동합니다. 그게 바로 보수의 언어입니다. 보수가 몰락한 건 이 언어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보의 언어를 흉내내다 보수의 정체성을 잃었고 실력과 기회를 강조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엔 선별 복지와 증오 정치에 휘둘리는 정치공학자가 되었습니다. 진보는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고 자부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마음이 아니라 피로감이었습니다. 그 피로감이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회의감으로 번지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은 보수를 꺼냈습니다. 보수는 단지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보수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라는 이 시대의 요청입니다. 감동보다 실력, 분노보다 전략, 평등보다 기회, 이상보다 시스템. 보수는 이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진보가 우리는 선이고 그들은 악이다라고 말할 때 보수는 말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책임은 필요하다. 보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약속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보수는 정부가 다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너의 길을 막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수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사회를 후손에게 남기고 싶은가에 대한 결정입니다. 저는 법대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의는 분노가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되고 구조는 제도에서 나오고 제도는 철학 위에 놓인다는 걸. 그 철학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이제 보수입니다.
침묵했던 보수는 이제 다시 말해야 합니다. 잊혔던 보수는 이제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청년이 그 말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을 남깁니다. 보수는 대한민국의 시작이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뿌리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의 청년 세대가 왜 다시 보수로 돌아서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 보수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해보겠습니다. 다음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4부 청년 보수의 귀환 우리는 다시 책임진다. 지난 시간에는 왜 보수가 무너졌는지, 그리고 진보가 어떻게 감정과 환상을 통해 대중의 표를 얻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 바로 우리 청년 세대의 변화와 귀환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정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세대의 각성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에 대한 청년 보수의 응답입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보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인터넷 커뮤니티 속에서도, 대학 강의실 한켠에서도, 스터디 카페에서 책을 읽는 청년들 속에서도 그들은 더 이상 분노와 불만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조적 문제라는 말에 기댈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구조조차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 변화는 누구의 지시도 누구의 선동도 아닌 스스로의 각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성세대가 만든 세상에 분노하는 세대로만 남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세상을 다시 설계하려는 세대입니다. 한때 저도 진보를 믿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의, 평등이라는 단어들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청년이라는 단어와 결합했을 때 그 단어들은 윤리적 무기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 없는 분노는 결코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 지금의 청년들은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통계는 말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7%를 넘고 체감 실업률은 20%에 육박합니다. 전세와 월세는 폭등했고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며 삶의 목표 자체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0.7 아래로 내려앉았고 청년 10명 중 7명은 이 나라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좌절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 앞에서 진보는 여전히 말합니다. 정부가 도와줄게. 하지만 10년 동안 그 도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도움은 말뿐이었습니다. 정책은 있었지만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원금은 있었지만 미래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정치가 보수라는 것을. 저는 법을 공부하면서 정치란 결국 시스템 설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질서, 자유, 경쟁, 책임. 이 네 단어는 단순한 교과서 용어가 아닙니다. 보수주의가 수십 년간 실패와 성공을 통해 증명해온 철학적 뿌리입니다. 청년 보수는 말합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설계자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겠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하겠다. 나는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요구한다. 이 말은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목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피해자의 언어에 익숙해진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는 기회를 만든 정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대한민국의 기반을 세웠고, 이명박 정부 초기의 기업 환경은 청년 창업의 붐을 일으켰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노력한 사람에게 성과가 돌아가는 사회. 그게 보수의 DNA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청년 보수라는 이름으로 그 전통을 다시 계승하려 합니다. 물론 보수도 실수했습니다. 입을 닫았고 기득권에 안주했고 변화에 둔감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보수는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에 갇힌 보수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보수입니다. 우리는 보수의 언어를 다시 정의할 것입니다. 자유를 방임이 아닌 책임 있는 자율로, 시장을 착취가 아닌 공정한 경쟁으로, 전통을 퇴보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질서로 바꾸어 말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회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설계해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보수는 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청년 보수는 경제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청년 보수는 분노 대신 설계의 언어를 배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념의 마케팅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실을 읽고 구조를 고치려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거의 문제를 탓하며 사라질 것인가, 미래를 설계하며 남을 것인가.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대한민국을 기회의 땅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하지만 저는 희망도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있는 수많은 청년 보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 보수는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전합니다. 우리는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인 보수의 미래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대한민국을 다시 보수가 세워야 하는가? 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5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보수의 재건과 미래의 국가. 이제 이 연설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진실에서 시작하여 산업화의 실천, 보수의 침묵과 몰락,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 보수의 귀환까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을 다시 보수가 안내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단지 정치의 방향만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 나라의 생존을 묻는 질문입니다. 1. 대한민국 갈림길에 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정당도 이제는 변명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청년들은 한국을 떠납니다. 기성세대는 연금에 의존하고 청년은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합니다.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후계자가 없고 자영업은 부채에 허덕이며 농촌과 어촌은 고령화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세계는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기술혁명, 미중 패권전쟁, 러시아의 전쟁, 북한의 핵, 미국의 고립주의, 중국의 확장주의,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다. 이 위기 앞에서 진보는 여전히 말합니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복지를 확대하자. 기본소득을 주자. 모든 국민에게 안정감을 제공하자.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감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진정한 안정을 만드는 것은 책임이며 자유이며 질서입니다. 2. 이 시대의 언어는 보수다. 우리는 오래도록 보수를 고리타분하고 과거 지향적인 말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보수는 과거 회귀가 아닙니다. 보수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과 자율 기반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국가 설계 언어입니다. 보수는 과거에 머무는 철학이 아니라 미래를 정리하고 안정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누가 질서를 만들 수 있는가? 누가 자율과 책임을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는가? 누가 국가를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공동체를 존중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보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3. 미래 국가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 과제 기술혁명과 보수의 역할.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기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정치는 선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디지털 헌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데이터 소유권, 알고리즘 윤리, AI의 책임 구조, 민간의 혁신을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설계하는 정책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보수는 이 기술적 시대에 공정한 질서라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철학입니다. 두 번째 과제 저출산과 인구 절벽. 보수의 복지관. 복지로는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출산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신뢰와 예측 가능성입니다. 보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주거 안정, 교육의 효율성, 건강한 가족 문화. 보수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선택 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과제 국방과 외교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진보는 말합니다. 평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도 종전선언을 꿈꿉니다. 중국은 한국사를 지우고 미국은 우리를 전략의 도구로만 봅니다. 이 와중에 진보는 여전히 대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힘이 있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압니다. 국가는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네 번째 과제 청년 문제 보수의 시선으로 본다. 청년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양극화, 학벌 중심 사회, 자산 격차, 취업의 불공정. 진보는 말합니다. 우린 이해한다. 청년 수당을 주겠다. 하지만 보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도전할 기회를 줄 것이다. 경쟁의 공정성.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 노력과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 이것이야말로 청년이 진정 원하는 공정의 구조이며 그 구조는 보수만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 국가의 뿌리 건국 정신의 회복. 우리는 1948년 자유와 법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성공은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보수의 피와 땀, 절제와 책임, 실행과 실력 위에 이룩된 기적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를 이뤘고 독재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얻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뿌리를 지우려는 시도는 결국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시도입니다. 4. 보수의 재건 철학에서 시작하자. 보수가 다시 시작하려면 표 계산이 아니라 철학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보수가 다시 설계하려면 과거의 향수가 아니라 미래의 구조화가 우선입니다. 보수가 다시 존경받으려면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수는 질서를 소중히 여깁니다. 보수는 자유를 관리합니다. 보수는 시장을 존중하되 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조정합니다.
보수는 전통을 지키되 시대와 함께 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결단의 순간, 이제는 설계할 시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낼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는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 시대를 견디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를 다시 세우는 주인공이 될 것인가? 저는 법을 공부하며 대한민국의 뼈대를 보았습니다. 헌법, 조세구조, 노동법, 통일정책, 교육정책, 주거정책.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뼈대를 튼튼히 만들 수 있는 철학은 단 하나, 바로 보수입니다. 6. 청년 보수, 미래를 위한 정치. 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보수를 공부합니다. 저는 반대가 아니라 설계를 위해 보수를 선택합니다. 저는 분노가 아니라 기회를 위해 말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보수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이제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국가를 설계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책임질 것이다. 우리는 다시 보수가 되겠다. 7. 결론, 다시 깃발을 드는 세대. 어쩌면 우리 세대는 모든 것을 잃은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기회의 사다리는 무너졌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우리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세울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자리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무너진 질서를 탓하며 남의 책임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설계도를 들고 다시 깃발을 드는 세대가 될 것인가. 저는 오늘 결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의 가장 중심에서 보수라는 이름의 새로운 설계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보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감사합니다.